지난주 자료 안 갖고 온 사람 있어요? 지난주 자료. 그건 안 봐야 되는 거고. 수업 자료 보면 되고, 지난주 자료. 이번 주 자료는 어떻게 여기 나와 있습니다. 지난주 자료 어떻게 안 받았고, 선반 보여주시죠, 선반. 지난주 자료 보셨어요? 우리 우리 인사행정 있었죠? 인사행정. 자, 인사행정은 어떻게 이루어졌다고 그랬어요? 공직의 구조를 보면서 사실은 이 인사행정의 발달과 공직의 구조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그냥 귀찮으니까 넣어가지고 인사행정의 발달을 봤었고, 발달, 그 다음 구조. 인사행정의 발달은 어떻게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인사행정 발달. 좋습니다. 우리가 스포일 시스템 역관주의가 문제가 있어서 이 역관주의 한계를 극복하려고 나온 게 뭐라 그랬습니까? 역관주의 한계를 극복하려고나? 그렇죠? 실적주의. 자, 실적주의를 기초로 해서 나온 게 다 직업 공무원제. 좋습니다. 직업 공무원제. 그렇죠? 자, 그런데 또 실적주의가 한계를 드러내서, 그렇죠? 실적주의가 한계를 드러내서 나온 게 대표 관료제. 이건 잘 아실 거고. 공직 구조는 크게 어떤 부분이 있다고 그랬어? 공직 구조는 계급제하고 직위 분류제. 여기는 거의 대부분 시험에 많이 나오는 케이스고, 계급제하고 직위 분류제도 많이 나오는데 특히 어떤 부분, 물론 두 가지 비교 특징들을 물어보기도 하지만 직위 분류제에서는 특히 자, 우리가 보통 직무조사, 직무 분석한 다음에 직무평가. 사실은 직무평가에서 많이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자, 우리가 인사행정에서 3문제 정도 나오는데 여기서는 반드시 한 문제는 나온다. 그렇죠? 그 다음 두 번째 모집하고 뭐 해야 되겠어요? 선발. 그렇죠? 모집과 선발에서는 뭐가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그랬었어요. 자, 특히 모집은 나오지 않고 선발에서 시험 제도, 그러니까 시험의 요건 또는 평가 도구의 양호성. 그래서 시험의 요건이 시험에 잘 나온다고 그랬죠. 시험의 요건, 이것만
잘 받으시면 좋겠다. 그렇죠? 그 다음 능력발전. 능력발전은 뭐 교육훈련, 그렇죠? 훈련도 있고, 그 다음 어떤 거, 특히 성과 평가 이 부분에서 나온다고 그랬죠. 다른 건 성과 평가. 성과 평가에서 어떤 부분? 평정의 방법하고 평정의 오류, 그렇죠? 평정 방법과 평정의 오류가 나온다. 시험에 잘 나온다. 그렇죠? 자, 우리가 사람들의 행태를 재는데 빈도를 잴 때 뭐라고 그런다 그랬어? 행태, 관찰, 기법.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그래, 복습은. 그 다음 오류 중에서는 여러 가지 오류를 이야기했었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가장 많이 나오고, 사실은 우리가 이 성과평가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어납니까? 5급 이하는 금평, 4급 이상은 성과 계약 등의 평가. 뭐 이렇게 해서 성과 평가한다고 그랬죠. 물론 그런 부분도 출제는 되고. 그렇죠? 그 다음, 능력 발전에서 이 부분, 우리가 훈련, 뭐 교육훈련에서 감수성 훈련 또는 액션 러닝, 그렇죠? 이런 것들도 시험에 나오긴 하는데 주로 여기서는 이 부분이 거의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했었고, 그 다음 사기 및 신분 보장하려고 하는데, 사기를 할 때 어떤 게 있다고 그랬어요? 사기 부분에서 우리가 보수, 그 다음 보수하고 연금. 사실은 연금은 크게는 많이 안 나온다고 그랬죠. 보수나 연금. 그래서 보수와 연금까지 받고, 그 다음 정치적 중립하고 공무원 단체. 그렇죠? 공무원 단체는 공무원 노조하고 공무원 협의회. 그렇죠? 단체 협의회 같은 경우가 보통 공무원 단체로 있다. 이런 단체가 있음으로써 사기가 높아질 수 있겠죠. 그래서 사기 및 신분보장인데, 우리가 신분보장은 조금 뒤로 보고, 또 하나 최근에 가장 강조하는 게 뭐라고? 공무원 윤리. 그래서 지난주에 어떤 부분에서 윤리 부분에 했었고, 아마 최근에는 이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윤리 부분에서. 윤리는 우리가 보통, 윤리 일반적인 지켜야 될 것, 이거하고, 뭐하고, 부패. 그렇죠? 그래서 윤리하고 부패 지켜야 될 것, 그다음 우리가 공무원들이 뭘 행하는 것, 잘못을 행하는 부분, 그런 양상, 부패되는 거, 그런 양상을 뭐라고 그런다? 부패라고 그런다. 그러면 이렇게 공직이 부패되는 이유가 원인이 뭐냐? 이것에 따라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나눠봤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원인에 대한 접근이 어떤 게 도덕적 접근. 도덕적 접근은 뭐가 문제래? 도덕적 접근은 뭐가 문제래? 공무원들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윤리의식 때문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죠? 공무원 부패가 심해진 건 공무원이 갖고 있는 윤리의식이 해이해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 다음 도덕적인 접근 말고 제도적인 접근은 윤리보다는 제도가 안 갖춰져 있다. 그렇죠? 그래서 제도가 안 갖춰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지금 권익위가 있고 부패방지법 같은 게 있고 이런 이 부패가 일어났을 때 뭐 할 수 있는 신고 내부자 고발 같은 거라든가 이런 것들 제도가 잘 갖춰야 되지. 이런 게 없으면 뭐 한다?
없어서 부패했다. 그렇죠? 이해관계 충돌이 있었죠. 충돌방지법 같은 게 안 만들어지니까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제도적. 근데 봐봐, 제도하고 체제를 많이 헷갈려 하는데, 우리가 체제는 뭐라 그랬어? 우리 인간도 체제로 본다 그랬는데, 체제는 사회를 어떻게 본다? 자, 어떤 공무원 체제가 있으면 여기 민간도 있고 무슨 경찰서가 있으면 경찰서 하나 문제가 아니라 여기 어떻게 학교도 관계되고 보건소도 관계되고 그다음에 거기 지역사회 회사도 관계되고 여러 군데 다 관계된다는, 이렇게 다 연결된다는 게 우리가 체제적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제 부패를 이렇게 체제적으로 접근하면 부패를 단지 한 가지가 아니라 이것도 문제가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전체적인 것들이 서로 연계돼서 부패가 일어난다, 이런 느낌이야.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원인이 뭐라고 하겠어? 하나라 그랬어? 다양하다고 그랬어? 원인은 굉장히 다양하다. 여기는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일어난다. 체제적 관점. 여기는 뭐가 문제? 말 그대로 제도. 그 다음 법적인 것들이 잘 갖춰지지 않았을 때 일어난다. 그래서 개인적 윤리의식이 문제가 있다. 그렇죠? 그 다음, 자, 부패는, 그럼 이 부패의 유형은 뭐냐, 유형. 그렇죠? 부패의 유형은 어떤 거냐 해서, 우리가 부패의 유형부터, 선생님, 거기, 부패의 유형을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눌 수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부패가 제도와 정도가 어떠냐? 제도화 돼 있냐? 아니면 그냥 순간적으로 일어나느냐? 일탈적인 거냐? 그래서 자, 거기 한번 여기 쓰기는 그러니까 제도와 정도에 따라서 일탈적 부패하고 제도적 부패. 그렇죠? 그래서 이 현장 나가서 검사하는데 슬그머니 돈을 주니까 거기는 살짝 피해서 갔다. 그건 뭐가 되겠어? 일탈적이 되겠죠. 근데 항상 해야 되는 거. 급행료가 필요한 거. 그렇죠? 제가 제 친구가 법무사 하면서 겪은 일 이야기 했었죠. 아무래도 거기에 돈을 집어 넣어줘야, 지금 이야기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넣어줘야 뭐 한다? 법원에서 빨리빨리 법원에 법원에 행정업무 맡은 부분이 있죠. 거기서 빨리빨리 해준답니다. 그 다음 부패의 원인이 뭐냐? 그럴 때 생계형이냐, 권력형이냐. 그래서 뭐 때문에 부패가 일어나냐, 이것도 물론 여기는 접근 방법입니다. 원인은 접근 방법이고 여기 원인은 뭐 때문에 일어나느냐,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죠? 애들 분위값 마련하려고 좀 생겨요. 근데 거기 어떤 걸로? 권력형. 그렇죠? 생계하고 전혀 상관없어. 먹고 사는데 충분해. 그래도 하면 권력형에 가깝겠죠. 그 다음 거래 여부에 따라서 거래로 부패가 일어나느냐 아니면 뭘로? 그냥 개인적인. 그렇죠? 그래서 거래형 부패와 비거래형 부패. 즉 사기형 부패로 나온다고 그랬죠. 그러면 A라는 사람이 횡령을 했어. 그럼 누구랑 거래한 거 아니죠? 자기가 회사 돈을 횡령했다. 그러면 그건 뭐가 되겠어? 사기형, 비거래형. 그런데 뭐 한단 말이야? 내가 이거 해줄 거니까 너 돈 좀 줘. 봐줄 거니까. 이러면 거래형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 우리가 영향에 따라서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비난하느냐.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런 거짓말 정도는 뭐 어느 정도 가능한데 부패는 부패야. 뭐 이 정도가 백색 부패고. 일부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되는데 문제가 있네. 일부 사람 그럴 수 있지. 그럼 회색 부패. 회색 부패. 사실들은 전부 사람들이 이 지탄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럼 무슨 부패? 흑색 부패. 뭐 이런다고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지난주에 여기까지 봤어요. 여기까지. 유형까지. 그렇죠? 죄송합니다. 윤리 부분만 좀 볼까요? 이제 윤리.
윤리는 앞에 부분을 부패가 구체적이게 좀 써놨고 윤리 부분을 좀 앞에 부분을 보시면 자 윤리 보겠습니다. 윤리 쌤 거기 이 341페이지 표만 한번 봅시다. 표만. 개인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슨 윤리입니까? 주관적 책임. 그렇죠? 책임에서 주관적. 행정 책임으로 이야기하면 주관적 책임이다. 그다음 밑에 있는 것은 객관적 책임이고 행정 통제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주관적 책임은 뭐라고 부르고 공직 윤리라고 부르고 객관적 책임은 행정 통제라고 부른다. 그렇죠? 그러니까 주관적 책임은 어떤 거야? 내가 생각해서 윤리의식을 지켜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라면 객관적 책임 같은 것은 내부 통제나 감사원 감사라든가 또는 외부 통제, 국회라든가 또는 국민이라든가 시민단체라든가 이런 데가 감시하니까 지키는 윤리. 그러면 객관적 책임이고 이 사람들한테 지는 책임이 객관적 책임이고 자기 스스로 지는 책임보다 주관적이다. 그래서 이런 주관적 책임을 갖는 거 우리가 뭐라고 한다? 행정윤리라고 그러고 굳이 이걸 나온다면 그 다음 객관적 책임을 갖고 있는 것을 뭐라고 부른다? 행정통제라고 부른다. 자, 윤리하고 통제의 의미를 좀 알겠죠?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걸 다 묶어서 윤리라고 그러는데 그냥 윤리에는 정확히 말하면 뭐가 있다? 거기 있는 것처럼 윤리는 정확히 말하면 어떤 윤리가 주로 주윤리가 되겠어? 공적 윤리는 주관적 책임. 그 다음 객관적 책임은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행정 통제라고 부른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죠? 미안해. 쌤 미안합니다. 책 341페이지 표. 책 341페이지 표. 가끔 제가 어디 하는지 페이지를 안 적어 놓는데 미안해요. 341페이지 페이지. 자, 거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주관적 책임에서 쭉 순위가 나열되어 있고 객관적 책임이 있는데 사실은 행정윤리 할 때는 주관적인 걸 주로 말하고 행정통제 이렇게 말하면 객관적 책임을 말한다. 그 정도는 이해가 되죠? 그렇죠? 자, 그래서 최근에 왜 행정윤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최근에 행정국가의 현상이 심화되니까 뭐 법률이라든가 이런 거 입법 같은 것도 행정부가 많이 해버리죠. 그러니까 훨씬 더 이 권한이 크면 뭐가 더 크겠어? 책임도 더 커야 되는 거죠. 그래서 행정윤리 또는 책임이 강조된다. 그다음 특히 지금 정부 신뢰와 그다음 윤리적 정부 대두 이런데 최근 신공공관리적 행정개혁의 부작용으로 뭐가 일어난다고 그랬어? 신공공관리론으로 우리가 너무 공직사회도 이 경쟁을 강조하다 보니까 또는 성과를 강조하다 보니까 뭐가 놓쳐지는 거야? 실제로 성과 강조하면 자 봅시다. 복지에다가 이를테면 이제 저소득 또는 노인 이런 약자들의 복지에다 하는 것이 성과가 더 좋겠어? 아니면 실제로 뭐 기업들한테 잘 나가는 기업들한테 해주면 훨씬 더 잘할 수 있겠죠. 돈을 자원을 분배할 때. 그럼 여기서 자, 봐봐. 만약에 삼성 지금 잘 나가는데 여기다 조금만 더 투자해주면 뭐 이를테면 100억을 번다 그래봐. 근데 여기는 투자해봐야 얼마나 오겠어. 그쵸? 아예 더 들어가겠죠. 그러면 뭐 10억 그런다 1억 나온다 합시다. 그럼 원래 어디로 투자하려고 신자유주의 같은 경우 여기에도 투자하라고 할 거 아니에요. 성과 많이 내는 것을 생산성을 가장 강조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너무 신공공관리론 들어와서 많이 뭐가 그렇죠. 이렇게 형평성 부분 같은 게 많이 빈부격차가 굉장히 커져 버렸죠.
그런데 이 공공 부분에서는 이걸 줄이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이걸 더 조정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문제가 된다. 쌤, 쌤 책을 조금 보면 거기 여기 있었던가 한 개로 제가 지적해드렸던 게 있었는데 이 책에서 잠깐만 그 부분 못 찾겠습니다. 자, 일단 계속하겠습니다. 거기 자, 보시면 그래서 자, 윤리 부분에서는 거기 341페이지 표만 좀 보시면 되고 그 밑에 왜 윤리가 최근에 강조됐는지 써져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 좀 보시면 되겠고 342페이지 와서 거기 쭉 나와 있죠. 윤리적 정부 구축했고 윤리 관련 법령 체계 이게 있는데 지금 이건 우리 이걸로 봅시다. 이걸로 보시면 요약집으로 좀 보시면 윤리 관련 체계가 법률 체계를 보겠습니다. 이제 윤리 관련해서 법률 체계 191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윤리에서 191. 그러면 쌤 지금 윤리는 여기서 보고 우리 통제 같은 경우는 환류에서도 볼 건데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거기서 반복할 겁니다. 근데 이 법을 반복하는 게 아니라 윤리하고 연결지어 설명은 하겠다. 설명. 거기 191페이지 밑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자, 소극적 권리 하지 말아야 할 것들 부패 등과 관련된다고 그랬죠. 그다음 적극적 윤리에서 해야 될 것으로서 자, 이건 뭐와 관련돼? 윤리하고 관련돼서 우리가 해야 할 윤리로 관련돼서 보통은 공무원 헌장에 돼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규정한 게 거기 있는 법률과 대통령령. 그렇죠? 자, 우리 쌤들도 구분하다시피 훈령은 뭐야? 대통령 훈령은 일반인들에게는 구속력이 없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대통령령까지는 시행령이니까 일반인들에게도 구속력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대통령 훈령은 일반인들에게는 법적 구속력이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법률로 되어 있는 것들은 구속력도 있고 구체적이고 그다음 공무원 행동 강령 같은 경우는 물론 거의 대통령령으로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이긴 한데 구속력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 행동 강령이니까. 그렇죠? 어느 정도 구속력에서는 조금은 세모 정도의 구속력이 있겠다. 그다음 자, 대통령 훈령으로 돼 있는 공무원 헌장은 구체적이지 않고 그다음 추상적으로 돼 있으며 구속력이 없다. 그렇죠? 그래서 공무원 헌장 이 부분은 그런 법적인 구속력이 없습니다. 공무원 헌장은 그러니까 공무원 헌장은 이렇게 해라 이런 것들이 그냥 공무원 헌장은 이러이러한 것들을 해라. 우리가 공무원 되면 뭐 공무원으로서 하나, 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쌤 공무원 헌장을 한번 볼까요? 거기 194페이지 봐봐.
194페이지. 요약집 194페이지. 가운데 보면 공무원 헌장이라는 게 있죠. 이건 만약에 의사 같으면 어떤 거 히포크라테스 선서, 교사들 같으면 사도강령 이런 건데 이건 지켜라는 게 아니라 지키면 당연히 지켜야 된다는, 해야 한다는 그런 것들입니다. 거기 우리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공무원이다. 헌법이 제한하는 가치를 실현해서 국가에 헌신하고 국민에게 봉사한다. 국민의 안녕과 행복을 추구하고 조국 평화토론과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한다. 자, 선생님들 굳은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 공익을 우선한다고 돼 있죠. 공익을 우선하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맞춤반 책임을 다한다. 그 다음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한다.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국민과 함께 민주행정을 구현한다. 청렴을 생활하고 규범과 건전한 상식 따라 행동한다. 선생님 여기서 효율성을 추구한다 이딴 거 없죠? 나는 능률성을 추구, 이런 거 없죠? 거기는 어떤 걸 추구한다고 해서 공익 우선시하고 창의성과 전문성, 다양성 이런 가치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 진짜 중요한 것들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거기 192페이지 보면 이제 뭐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 법률하고 아까 법령으로서 아까 방금은 공무원 헌장, 이 헌장은 사실은 대통령 훈령으로 되어 있고, 그렇죠? 아까 어떤 부분은 대통령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어? 공무원 행동강령, 그렇죠? 그러면 이런 일단 법률이 중요해요. 법률, 어떤 것에 대한 것.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기 한번 봅시다. 이 법률은 공직이 사실은 부패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뭐하고 연결되겠어? 윤리는 아까 주관적이라고 그랬잖아. 자기가 꼭 양심적으로 지켜야 될 부분이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이쪽은 사실은 부패가 안 돼야 되죠, 사실. 그렇죠?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만든 게 보다 법률이다. 막기 위해서. 그럼 내가 주관적으로 나 이런 거 할래 이렇게 한다면 이쪽은 공무원 헌장하고 관련돼 있고, 윤리적인 측면은 공무원 부패가 일어났을 때는 당연히 법률로 처벌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법률은 뭐하고 관련돼 있어? 부패하고 관련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그럴 때 거기 우리는 먼저 자율 규제로서 공무원 헌장에 뭐가 있습니까? 대통령 훈령이 있고, 그렇죠? 자, 그다음 헌법,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부패 방지 및 국민 권익위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부정 청탁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여기는 하나 빠졌네. 최근에 만든 법률이 하나 뭐가 있습니까? 최근에 만든 거 이해충돌 방지법, 그렇죠? 그래서 자, 이걸 한번 쭉 선생님들하고 한번 써봅시다. 법률에는 그러니까 공직자가 해서는 안 될 것들, 이런 것들을 규정해 놨는데, 그렇죠? 거기에는 어떤 것부터 헌법에 규정된 것, 그다음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것, 그다음 이건 사실은 크게 안 나옵니다. 그렇죠? 시험분이 여기서부터 이제 시험이 잘 나오는데, 공직자윤리법, 그렇죠? 윤리하면 이게 사실은 굉장히 많은 부분이죠. 그다음 자, 거기 부패 방지, 부패 방지 및 국민 권익위 설치법,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 부정청탁 금지, 부정청탁이 및
무엇의 금지입니까? 금품 수수 금지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자, 금품 등 수수 금지. 금품. 자, 이제 어떤 것까지 하나 더 만들어졌어? 원래 공직자유일법에 있는 것들을 새롭게 법으로 했습니다. 이해충돌 방지법. 이해충돌. 작년에 제정돼서 여기는 지금 안 나왔는데 이것들 정도만 조금 보시면 됩니다. 자, 헌법에는 우리 쌤 헌법 좀 배우고 행정법이 좀 나오죠. 헌법 부분. 헌법에는 어떤 것들로 돼 있어요?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그다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신분은 법률로 정한. 헌법에는 앞부분은 조금 내기가 좀 그렇죠. 뭘로 돼 있다? 정치적 중립은 어디에 규정돼 있다? 헌법에 규정돼 있다. 이런 것들은 정확히 한번 정리해놔야 돼요. 그래야 시험장에서 어렵지 않으니까. 그 다음 국가공무원법에는 의무가 13개의 의무가 있죠. 공무원법에 13대 의무가 있습니다. 13대 의무. 그렇죠? 국가공무원법에는 공무원이 지켜야 될 13대 의무. 그렇죠? 자, 그럼 이 성실. 선생님 성실해야 되겠죠? 성실 의무, 복종 의무, 그 다음 직장 이탈 금지 의무, 그 다음 친절 공정의 의무, 종교 중립의 의무, 비밀 엄수의 의무, 청렴 의무, 영해 등 수용 규제 의무, 그 다음 품위 유지 의무, 영리행위 및 겸직 금지 의무, 집단행위 금지, 정치활동 금지, 선서의 의무. 그렇죠? 이 13가지나 있어요.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해요? 그냥 이거 알면 이거야 그냥. 근데 이런 것들은 나중에 보면 크게 금방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여기는 공직자 이 국가공무원법인데 의무들이 조금은 여기보다는 훨씬 덜 구체적이에요. 그냥 일반적인 것들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품위 유지가 금지면 어떤 게 품위 유지입니까? 이렇게 나오면 그걸 규정해 놓지는 않았어. 구체적으로. 그냥 품위지. 근데 여기 금품 수수 같은 경우는 100만 원 1년에 얼마 이상 또는 전체적으로 한 번에 얼마 이상 또는 1년에 얼마 이상은 안 돼. 그렇게 정확히 해놨단 말이에요. 정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도 잘 모르는 거. 금품 수수하지 마라. 금품 수수 행위는 어떤 거냐? 이런 것들. 청탁에서 부탁한 걸 청탁이라고 그러죠. 청탁 행위는 어떤 거냐? 이거 구체적으로 13가지를 쭉 나열을 해놨어. 예를 들자면, 학부모가 이 교사들한테 우리 아들, 잘 써주라. 그쵸? 그런 거 하는 것도 다 청탁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쵸? 그래서 여기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돼 있어요. 구체적으로. 근데 여기는 방금 이야기한 것들은 다 13개가 뭐야? 추상적이죠. 그럼 정치적 중립, 여기서는 정치활동 금지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사실은 여기도 써져 있긴 한데 헌법엔 정확히 정치적 중립이라고 그러고 여기는 정치활동 금지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런 정도가 구분돼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실질이 같으니까. 그렇지 모르지만 어쨌든 용어는 구분해 놓고 선생님, 직장 이탈 금지. 어떨 때 직장 이탈입니까? 이렇게 말하면 좀 곤란하죠. 그냥 추상적으로 그냥 직장 이탈하면 안 된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여기는 이 부패 방지 같은 경우는 어떤 부패가 있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는 좀 명확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13개의 의무를 한번 보시면 돼. 나중에 청킹으로 한번 시험 보기 전에는 할 건데 웬만하면 이건 좀 추상적이다 그러면 무슨 의무다? 국가공무원법이다. 그렇죠? 자, 거기서 조금 논점이 있다면 복종의 의무는
이 상관이 직무상 정당한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는 거지 불법적인 것에 복종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이번에 뭐 교통 경찰이 이번에 우리 분류한 게 숨기자 그렇다고 해서 복종하는 것은 정당한 복종이 아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 정당한 직무상 명령입니다. 직장에 따른 금지에 친절 공정은 큰 논리는 별로 없고 종교 중립, 비밀 엄수. 비밀 엄수는 재직 중만 비밀 엄수를 하면 될까? 재직 후에도 비밀 엄수해야 될까? 재직 후에, 그러니까 재직 후, 그러니까 재직이 끝난 뒤에도 비밀 엄수는 해야 됩니다. 그다음 친절, 그다음 뭡니까? 청렴 의무죠. 자,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직무 관련 증여 공무원 간의 모든 증여정. 자, 이 청렴의 의무는 우리가 보통 어떻다? 직무가 꼭 관련이 안 되더라도 뭐 할 수 있어? 위반될 수 있습니다. 상사에게 직무하고 관련 없지만 뭐 이렇게 뭐 어차피 승진하고 관련 없다 하더라도 상사에게 뭐 돈을 준다든가 이런 것들은 직무와 관련 없지만 청탁금지에는 여기 있는 청탁의 의무가 위반될 수 있겠죠. 그래서 꼭 직무와 관련 안 되더라도 우리가 뭐 한다? 청렴의 의무가 적용되는 건 아니다. 그 다음 이건 뒤에 나오겠지만 공무원의 모든 증여가 또 다 금지되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청탁의무에 위배되지 않는다. 자, 한번 봐봐요. 제가 A라는 업무를 하고 있고 B 과장한테 제가 돈을 줬어.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 직무와 관련 없는데요. 해도 청탁의무 위반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꼭 내가 직무와 관련돼서 또는 봐봐. 자, 이런 민원인이 돈을 줬는데 이 사람한테 줬는데 직무와 관련이 없어. 그러더라도 직접적인 관련이 없더라도 뭐가 될 수 있겠어? 청탁 의무에 위반될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직무와 관련됐냐 여부가 청탁 의무를 위배했느냐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고 또 모든 거기 같이 모든 무엇에 관해서 증여에 관해서 문제되느냐 그런 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정당하거나 뭐 어떤 사정이 오랫동안 친구 관계에 있다거나 그럼 공무원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때 빌려주라고 그래서 빌려줬다거나 또는 그런 것들은 어떨 수 있겠어? 경조사 같은 게 있을 때 그럴 때는 청렴 의무 위반이라고 하긴 곤란하겠죠. 그런 의미고 그다음 영해 등의 수령 규제 이것도 있고 품위유지 의무. 품위유지는 직장 내에서만 될까? 직장 외에서도 품위유지가 지켜져야 될까? 그러니까 퇴근했으니까 나 파자마 입고 동네 좀 돌아다니고 싶어. 그래서 공무원은 품위유지입니다. 품위유지 위반으로 징계 먹습니다. 파자마가 아니라 이를테면 뭐 그렇다 합시다. 이를테면 일반적으로도 이 징계 뭡니까? 이 경범죄까지도 안 돼. 그렇지만 공무원인 경우는 품위 유지 안 했다고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뭐 했다고 퇴근했다고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품위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성방가했어. 근데 법적으로 처리까지는 안 될 것 같아. 그래도 징계 먹습니다. 품위 유지 의무로 옆에서 시끄럽다고 민원 내고 그러면. 그 다음, 선생님, 거기, 영유예민 및 겸직 금지.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유튜브 한 분이 영유행위, 겸직 금지로, 그 사람이 누구라던데 이름을 잊어먹네. 무슨 연구재단인 것 같아. 근데 이게 국가에서 세운 거야. 그러니까 월급을 받는데 이 사람이 과학 유튜브를 해서 한 달에 8,000이에요. 1년에 8,000이에요.
1년에 8천이겠죠. 아무래도 8천만 원이나 번대요, 유튜브로. 그러니까 당연히 그걸 몰랐었는데, 이게 이제 사람들이 이 재단이 국가의 재단인지 몰랐어. 그런데 몇몇 사람이 이거 당연히 아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문제 삼으니까 거기에서 정직 처분을 내려버린 거야, 징계로. 겸직 의무 위반이니까 하지 마라. 대신에 그리고 이제 정직 몇 개월 이렇게 그러니까 정직 몇 개월인지는 정확히 안 나오는데 정직 처분을 내리니까 이 사람이 뭘 포기하고 공무원 포기하고 퇴직했어, 퇴직 이번에.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제 겸직금지, 명예행위나 겸직금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은 공무원 되면 저녁에 대리운전 같은 거 안 돼요. 새벽에 돈 번다고 쿠팡 이런 데 가면 안 돼. 자, 돈이나 많이 주든지. 집단행위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정치활동도 금지되어 있고 선서를 할 의무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징계 사유야. 이 의무 위반들은 오늘도 배우겠지만, 그 다음 이제 공직자윤리법, 이제 이것부터가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거. 방금은 간단하게 이제 뭔지 알겠죠? 공직자윤리법부터는 이제 자세히 봐봐. 우리가 일반적인 의무로 표현이 잘 안 되는 것들이야. 잘 봅시다. 의무긴 의무인데 표현이 잘 안 되는 거. 재산 등록, 거기 재산 등록 및 공개 의무가 있어. 그렇죠? 자, 등록해야 되는 사람하고 공개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 그치? 우리 신문에 보면 뭐가 있어? 무슨 장관 얼마다, 재산 얼마, 무슨 차관 얼마다, 이런 사람도 있죠? 그러잖아. 우리가, 저 사람 돈도 많네. 이렇게 한 거 많이 봤었잖아. 근데 어떤 사람은 공개는 안 하고 등록은 해야 돼. 그러면 딱 봐도 등록한 사람들이 계급이 높겠어? 공개한 사람들이 계급이 높겠어? 공개까지 한 사람들이 계급이 높겠어? 공개하려면 당연히 등록하고 공개하겠죠? 그래서 보면 거기 공직자윤리법에서, 이건 이제 나중에 할 거야. 공직자윤리법에는 어떤 게 들어있다? 일단 재산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다. 재산 등록에 대해서는 어디에 언급되어 있다? 공직자윤리법. 이거 시험에 잘 나와. 이거 어디에, 어느 법에 규정되어 있냐? 이거 잘 나와요. 그럼 재산과 관련해서 되어 있는 것보다 공직자윤리법이다. 그래서 자, 거기 그 다음 뭘로 되어 있어? 선물 수수 신고 등록 의무죠. 그렇죠? 특히 외국에서 선물 이렇게 들어올 때, 선물 줬을 때, 선물을 받을 때 신고하고 등록해야 돼. 미화료는 100불이고 하나는 10만 원. 10만 원이 대략 우리가 1,000원이라고 같이 하면 이 환율이 1,000원 정도 하면 100불이면 10만 원이죠, 우리나라 돈. 그래서 그렇게 규정해 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환율을 고려 안 하고 이렇게 딱 규정해 놓은 거죠. 그래서 그 정도면 뭐 해야 된다? 신고해야 된다. 그 다음 취업 제한 의무, 이거 시험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취업 제한 의무. 그래서 이건 어디에 규정되어 있어? 공직자윤리법. 거기 보니까 취업 전 몇 년. 그러니까 이건 이런 사항이야. 우리 쌤 이제 A라는 부서에서 근무하고, 자 봐봐. 만약에 2020년에 퇴직한 분이 있다면 이분은 몇 년까지? 2020, 21, 22년까지 여기와 관련된 부서에 근무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쌤, 제가 보건복지부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럼 여기 제가 보건복지하면 이제 병원이라든가 제약회사 이런 것들 다 관련되잖아. 그럼 거기에 취업을 못 한다는 겁니다. 내가 보건복지부 과장을 하다가 나왔어. 나왔는데 이 3년 동안은 여기 어떤 병원이라든가 제약회사 이런 데 들어갈 수 있다 없다? 들어갈 수 없다. 그렇죠? 이게 어떤 거다?
취업 제한입니다. 그 다음, 자, 취업 제한은 재산 등록 의무자만 하는 거야. 하급 관리들이 하는 게 아니라 재산 등록 의무자면 아까 4급 이상이라고 그랬죠. 그 연관지어서 설명할 겁니다. 그런데 시험은 제일 많이 나는 게 그냥 퇴직 전 5년, 퇴직 후 3년. 이게 제일 시험이 많이 나와요. 그 다음, 행위 제한 의무, 퇴직 후 재직 중 업무 취급을 제한한다. 이거 아까는 취업 제한이고, 이번에는 행위 제한, 행위. 그런 것들을 도와줄 수가, 그런 것들을, 업무를 취급할 수가 없어. 업무는. 그 다음, 이해충돌 방지 의무. 근데 이해충돌 방지 의무는 여기에 이렇게 규정해 놓았다가 어디에다가 본격적으로 법률화됐다. 따로. 여기 규정이 돼 있던 것이. 그 다음, 주식 백지 신탁. 선생님, 이게 재산 등록을 할 사람하고 주식 백지 신탁 할 사람은 좀 다릅니다. 여기 뭐라고 돼 있어? 1급 이상 기재부, 금융원, 금융위 전 직원이 대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 얼마 이상일 때? 3천만 원 초과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1급 이상들은 다 뭐 해야 돼? 주식이 있으면 백지 신탁을 해야 돼. 백지 신탁. 백지 신탁이라는 게 뭘까요, 선생님? 백지 신탁. 보통은 이래요. 자, 이번에 논란이 된 김땡 이 장관 후보, 여가부 장관 후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알죠? 그분 성함하면 또 화낼지 모르니까 김행 장관 후보. 그래서 위키트인가 거기에 세웠잖아. 그래서 거기 보면 이분이 뭐가 있었어? 주식이 있었단 말이야. 원래 주식은 백지 신탁을 해야 돼. 백지 신탁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 공직자윤리위원회 같은 데다가 그러니까 뭡니까? 이 인사혁신처 같은 데다가 혁신처에서 이제 이 공직자윤리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거기다 맡겨야 돼. 주식이 갖고 있는 주식을 줘. 백지 신탁하면 이 사람들은 왜냐면 만약 안 주려면 나는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은 내 업무와 아무 관계 없어요 하고 판단을 맡겨보고 여기에 뭐 한다? 아니 관련이 있는데 그러면 여기 백지 신탁하거나 팔거나 백지 신탁해야 돼. 왜 그러냐면 만약에 그것과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으면 자 내가 보건복지부면 어떤 장관이면 어떤 것과 관련된 주식을 내가 갖고 있어. 뭐 여러 가지 제약회사 주식이라든가 메디컬 주식 갖고 있으면 제가 뭐 하겠어? 아무래도 그쪽을 좀 밀어주려고 하겠죠. 그럼 주식 올라가면 내 재산 올라가는 거잖아. 그래서 백지 신탁이라는 걸 해라 그래. 그럼 거기 위원회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한테 통보도 안 해. 그 사람이 이야기한 이제 바뀐 거잖아. 어느 정도의 뭐 수익률을 맡겨주라든가 또는 어느 정도의 수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자신들이 주식을 뭐 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저 사람 관련 없는 주식으로 바꾼다든. 그런데 안 알려줘. 어떤 주식으로 바꿨는지. 그래야 되겠죠. 알려주면 또 그렇게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아예 뭐 할 수 있도록 이해관계를 조금 떼버린 거예요. 자기 주식과 갖고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러려면 자기가 미리 한 달 안에 팔면 돼. 처분하면 돼. 처분하면 그 회사를 위해서 자기가 하지 않겠잖아요. 그 회사 주식 올리려고. 그래서 이제 백지 신탁 백지로 하면 올해 7급 문제 이 유탁자하고 협의해서 뭐 주식을 뭐 한다 재구매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뭐 하게 되면 협의해버리면 내가 여기서 어떤 주식 샀는지 알 수 있겠어. 백지 신탁은 알 수 없게 하려고 하는 거야. 알 수 없게. 맡긴 사람은 알 수 없어야 그걸 위해서 이 공직을 안 이용할 수 있겠죠. 이용하지 않겠죠. 그래서 백지 신탁하도록 한다. 그래서 이 백지 신탁과 관련해서 여기 할 때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이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그게 이제 공직자윤리법입니다.
그러면 공직자윤리법에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는지 다 알겠죠? 그 다음 부패방지 및 국민 권익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공직 내부 비리 발견 시 신고 보호할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내부에서 어떤 걸 발견했어. 이 부패를 발견했어. 또는 비리를 발견했어. 그럴 때는 반드시 신고해야 돼. 신고 안 하고 안 하는 것도 의무 위반이 된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비공직자 취업 제한. 아까 취업 제한은 어떤 걸 써? 일반적인 취업 제한은 공직자윤리법에 돼 있죠. 이번엔 어떤 공무원의 취업 제한이야? 비리 공무원. 이미 비리를 저질렀어. 이 사람들이 취업 제한. 그럴 때 어떻게 돼 있어? 퇴직 전 5년, 퇴직 후 5년이야. 자,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아까는 퇴직 전 5년에 근무했던 곳을 퇴직 후 3년 동안 일반적으로 안 들어가는데 비리를 저질렀으니까 2년 더 늘려놓은 거야. 당신은 5년 동안 하지 마라. 이미 뭐가 있을까? 전과가 있으니까. 그러면 봐봐. 비공무원 취업 제한은 어디에 들어가 있어? 부패방지법에. 그렇죠? 그런데 일반적인 취업 제한은 공직자윤리법에. 그렇죠? 그다음 국민감사 청구 제도가 있어. 국민들이 저기 행정청 부패가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자, 어디에 여기 이제 중요한 게 국민권익위에 신청하는 거 아닙니다. 감사원에 몇 명 이상이 300명. 감사원이 중요합니다. 그다음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 우리가 소위 김영란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공무원들에게 있어서 이때는 공직자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 언론인, 교직원, 공공기관까지 포함해서 부정청탁을 금지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사실은 언론이 공직자입니까? 그렇게 말하기는 힘들잖아. 언론이 경향신문 기자, 조선일보 기자가 공직자예요? 아니잖아. 그렇죠? 근데 여기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어떤 것까지 누구까지 부정청탁을 이렇게 받아서는 안 된다. 부정청탁 받고 언론사에 대해서 좋은 기사 써주라. 이러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언론인까지 포함시켰단 말이에요. 물론 이때 교직원은 국공중학교 교직원 당연히 공무원이니까 들어가야 되겠지만 이때 교원이라고 해요. 사립학교도. 자, 선생님 봐봐. 사립학교도 우리 자식을 위해서 이거 잘 써주라고 이야기해서 청탁할 수 있어 없어? 그러니까 교원까지 넣었단 말이에요. 사립학교 교원까지가 이게 중요합니다. 일반 교원은 당연히 국공중학교 교원은 당연히 지켜야 되겠죠. 공무원이니까. 사립학교 교원은 공무원 아닙니다. 그 다음, 이 공공기관까지 포함했고, 공직자 등의 금품 수수를 금지한다. 대가성 여부와 관계없이 1회 100만 원, 연간 300만 원 초과 금품 수수 시 형사처벌입니다. 그럼 선생님 100만 원 이하 안 받으면 됩니까? 그런 거 아니야? 그럼 과태료 처분합니다. 그래서 뒤에 다시 나온다. 100만 원 이상이 되는 형사처분을 하는데 그 이하는 과태료 처분합니다. 자, 과태료는 2배에서 5배까지 처리해. 조금 이따 다시 정확히 보겠습니다. 그 다음 뭐가 있습니까? 위반행위에 신고를 해라. 부정청탁 이익을 받았다든가. 그쵸? 그 다음 금품 수수를 받았으면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신고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하나 봅시다. 재산 등록 공개 대상 공직자윤리법부터 거기 나왔는데, 자, 우리 여기서 가져온 건 먼저 부패방지법부터 있으니까 청탁금지 및 이거 부정청탁법도 1페이지에 있구나. 같이 한번 봅시다. 공직자윤리법 같은 경우부터 먼저 그건 나중에 조금 보고 부정청탁 금지 및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 그건 청탁 금지입니다. 자, 봐봐요. 거기.
자, 지금 어떤 것부터 먼저 보려고 한다면 소위 김영란법이라고 하는 이 부분부터 먼저 볼게요. 그러면 뭐라고 돼 있어? 거기 청탁금지법에 개요가 먼저 들어가 있죠. 아, 쌤, 지난주에 나눠드린 거. 아니, 전체를 보고 시험 나오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고 그러면 되니까. 이건 소위 어떤 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김영란법. 맨날 신문에 많이 나오죠. 김영란법 위반됐다고. 그러면 자, 거기 대상이 어떻게 돼 있어? 적용 대상이. 공공기관도 적용 대상이죠. 그 다음 공직자도 당연히 대상인데 공직자 등에서 보니까 뭐 또 들어간다고 돼 있어? 언론사, 대표자와 임직원, 교직원, 학교 법인 이런 거 들어가죠. 그렇죠? 그 외에 공공기관에서도 공직유관단체, 각급 학교, 학교법인, 언론사 이거 다 들어가죠. 자, 공공기관하고 공직자 등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 공무수행사인. 여러분 공무수행사인 행정법에서 배웠죠?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무엇에 들어가? 여기 적용 대상에 들어갑니다. 이런 사람들도 청탁받으면 안 됩니다. 금품수수해서는 안 돼요. 자, 그래서 이 적용 대상에 꼭 알아둬야 될 부분은 언론사도 들어간다. 그렇죠? 그럼 공직유관단체는 뭐냐? 이렇게 물어보고 싶죠? 그러면 선생님 여기 제일 뒷편 보면 공직유관단체가 뭔지 제일 뒷장 보면 23페이지 제일 뒷장 보면 공직유관단체라고 돼 있죠? 제일 뒷장 봐봐. 공직유관단체에서 한국은행, 공기업 이렇게 쭉 나와 있죠? 그런 사람들도 뭐다? 대상이 된다. 그렇죠? 그러면 한국은행에 청탁을 했어. 그것도 안 돼요. 그렇죠? 그런 걸 받아주면 그 사람은 당연히 뭐가 될 수 있겠어? 처벌받겠죠. 그래서 자, 거기 공무수행사인까지 다 들어간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고, 청탁금지법은 개요 다음에 뭐가 있겠어? 부정청탁금지 부분이 있겠죠. 그러면 시험에 어떤 것들 나오는가 봅시다. 부정청탁은 뭐냐? 그러면 청탁금지법 제5조 1항에 있어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거기 부정청탁 금지 어떤 게 부정청탁이냐 예시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14가지인가? 그렇게 있는데 그것까지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청탁했다 그러면 다 해당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한번 나중에. 그런데 이제 예외가 돼. 이건 뭐 했는데? 부정청탁 했는데 이건 부정청탁이 아니다는 거. 이것만 알면 돼. 이것 말고는 전부 다 청탁하면 아까 그 대상들한테 청탁하면 다 뭐가 된다? 부정청탁이 된다. 그럼 아닌 게 뭐가 있어요, 쌤? 법령 기준에 정하는 절차, 방법에 따라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공개적으로 특정한, 이건 체크해놔. 공개적으로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은 청탁 아닙니다. 그렇죠? 자, 공개적으로 이거 이렇게 처리를 좀 해주라.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런 것들은 공개됐으니까 청탁이 아니라고 본단 말이에요. 누구나에게 하는 거니까. 이거 공정하게 채점 좀 해줘요. 이렇게 있으면 우리 자식만 말고 지금 이제 학부모가 모이고 시험을 하는데 좀 공정하게 채점해 주세요. 거기 공개적으로 할 때 우리 아들만 해주세요. 이렇게 할 수 없잖아. 그래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야기한 것은 청탁은 아니다. 자, 성실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인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행위. 쭉 있는데 쌤 나올 만한 게 무엇밖에 없어? 그렇죠. 딱 봐도 공개적으로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 이건 요구하지만
청탁이 아니다. 자, 그 한 번만 읽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부분으로 넘어가면 되겠어? 이거 부정 청탁했습니다. 청탁했으면 그 다음은 금품 수수로 넘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거기 금품 및 금품 등 수수 금지. 자, 거기 보니까 금지 내용에서 공직자들은 직무와 관련해서 금품 등 수수 금지하고 직무와 관련 없는 경우에도 1회 100만 원. 그러니까 자, 직무와 관련했으면 1원도 안 돼요. 근데 직무와 관련 없어. 그러더라도 1회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 원을 넘는 금품은 수수해서는 안 돼. 나 저 사람하고 전혀 관련 없어도 그 사람에 대해서 뭐 한다. 이 사람 학부모도 아니야. 그런데 금품을 준다 그런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다는 거야. 관련이 없다. 그렇지? 그래서 혹시 이번 이런 기사 봤었어요? 공수처장에게 일반 시민이 고생한다. 좀 잘 처리해라. 지금 뭐 이 공수처에 고발된 사람들을 빨리 처리 잘해라 해서 1,500만 원인가를 전달했대요. 공수처장한테. 그건 위반이야. 일단 1회 한도도 넘었죠. 그 사람은 직무 관련 없잖아. 내가 지금 신고한 것도 아니잖아. 이 사람이 정의감에 불타서 공수처에 빨리 뭐 처리해라고 돈 준 거야. 공수처장한테. 밥이라도 먹으면서 잘해라고 줬겠죠. 그러면 그 사람하고 공수처하고 신고한 사람도 아니고 전혀 아니니까 뭐가 없어. 직무상 관련도 없죠. 만약에 내가 고발당해서 내가 이제 돈을 줬다. 그럼 직무상 관련 당연히 있는 거죠. 나 잘 봐줘. 그렇게 해서는 무조건 1원이라도 걸리는데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얼마? 1회 100만 원 이상이나 300만 원 이상은 안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런데 이제 금품을 줬어. 그래서 제재 대상 보니까 1회 100만 원을 넘는 금품을 수수하거나 공직자 등에 제공한 사람. 그러면 일단 제공한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그런데 공직자 등과 제공한 사람들 둘 다 그런데 이하야. 100만 원 이하. 그렇죠? 이하의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 1회 100만 원 이하의 금품 등을 수수한 공직자 등과 제공한 사람은 과태료. 그렇죠? 그래서 자, 일단은 이런 거 뭐 금품 수수를 해서는 안 돼. 방금 아까 공직자 등에게는 금품을 줘서는 안 돼. 준 사람도 처벌받아. 받은 사람도 당연히 처벌받아. 근데 직무와 관련했으면 1원도 안 돼. 그러면 안 되겠지. 뭐 이렇게 경찰한테 잡혔을 때 10만 원 주고 봐주라. 이런 것도 많이 있잖아. 그런 것들 처벌하면 굉장히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직무와 관련되면 안 된다면 자기가 자동차 타고 가는데 걸렸어. 그러니까 돈 줘. 이런 건 안 돼. 근데 전혀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받으면 안 돼. 단 100만 원, 1회 100만 원 이상이나 어떤 거 하게 되면 연간 300만 원 이상 하면 뭐까지 해? 형사처벌까지 가요. 그 이하는 그냥 그래. 어느 정도 과태료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직자들은 돈 받으면 돼, 안 돼? 공직자들은 안 돼. 그렇죠? 그다음 그런데 예외 사유가 있어요. 예외 사유. 봐봐.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 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 등이 유로 격려 포상 등의 차원에서 하급 공직자들에게 제공하는 금품. 이건 뭐했다? 금품 수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원활한 업무 수행 또는 사교 의뢰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세금 또는 제공되는 대통령이 정하는 가액 범위 안에 음식물, 경조사 비는 비선물, 음식물은 이것도 바꿔줬어요. 3만 원, 선물은 5만 원. 거기는 농수산물 가공품은 15만 원. 이번에 15만 원 올랐어. 경조사비 5만 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런 식으로 뭐가 됐어? 이런 것은 A란 말이야. 그치? 자, 그러면 A 공무원이 뭐 이렇게 상을 당했단 말이야. 그럴 때 경조사비로 주는 것까지
뭐 하게 되면 금품 수수료 하면 너무 각박하잖아. 그럼 공무원은 뭡니까 상을 당하면 하나도 더 못 받으라고? 그럼 또 그것도 말도 안 되죠. 그럴 때는 이제 일정 부분 정해놓고 받아라. 조금 이따 보면 있는데 어쨌든 거기 허용되는 게 있습니다. 그다음 정당한 관원에 의해서 제공되는 금품, 권원에 의해서 제공되는 금품. 그다음 공직자 등의 친족에 제공하는 금품. 공직자 등이 그럼 조카 뭐또 못 주면 안 되지, 그렇죠? 그러니까 친족에 주는 것은 어느 정도 허용해 준다. 그다음 직원 상정을 쭉 있는데 시험에 안 나오고요. 쌤 뭐와 관련된 나오냐면 밑에서 두 번째, 세 번째.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 행사에서 후보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비, 숙박비, 음식물. 자,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니까 이런 거야. 우리가 주민들의 의견을 얻기 위해서 모여를 주민들의 세미나를 한단 말이야. 재개발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좀 하려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 사람들 교통비 정도는 줘야 되겠죠. 그럼 당연히 식비 같은 것도 줘야 되겠죠. 밥을 먹었으니까. 이런 것들은 괜찮단 말이에요. 거기 뭐라고 돼 있어?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 행사입니다. 공식적 행사. 그 다음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그러니까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의 홍보용품 등이나 경영 또는 추첨 등을 통해서 받은 보상 또는 상품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시청 같은 데서 제안하면 불특정 다수인에게 상품 준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이런 건 괜찮단 말이에요. 특정인에게 주면 안 돼. 이때는 이런 상품은 자 뒤에 시험 문제 풀 때 이건 다 나오니까. 그다음 보시면 그다음 한 장 넘겨봅시다. 이제 금품수수 등이니까 금품수 말고 공직자가 뭐 나갔을 때 외부 강의 나왔을 때 외부 강의에서는 어떻다? 일단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출연금을 받을 수 있죠. 나가서 강의했으니까 강의에 대한 출연금을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학교, 교직원, 언론사, 임직원 등은 1시간당 10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시간당. 그러면 그 사람이 3시간 하면 30만 원 이내에서 받을 수 있겠죠. 그러면 정당해. 근데 40만 원 받으면 안 돼. 그 다음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40만 원, 미안해. 100만 원이구나. 100만 원이죠? 100만 원 이상 받으면 안 돼. 1시간당. 1시간당 100만 원이 엄청나네. 그 다음, 1시간당 거기 유관단체 공무원은 40만 원 이내에서 받는단 말이에요. 그럼 3시간 강의하면 120만 원 받을 수 있겠죠? 거기 교수 같은 사람들은 3시간 강의하고 300만 원도 받을 수 있겠죠? 그런 거야. 이해됐어요? 그 다음 신고 처리 절차. 만약 이런 걸 들었다. 부정청탁이라든가 금품수수했을 때는 어떻게 신고해야 되느냐. 이렇게 나와 있죠. 최초로 할 때는 부정청탁은 거절 의사 표시하면 돼요. 그냥. 그런데 동일한 부정청탁을 또 받으면 소속 기관장에 신고해야 돼. 또는 수사기관에도 신고해야 되고. 금품을 받았어요. 그럼 소속 기관장이 바로 이건 무엇입니까? 최초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이제 선생님들한테 뭐 했단 말이에요. 부정청탁. 우리 아들 좀 잘 봐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죄송합니다. 그렇게 공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특별하게 당신의 자제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거부를 하면 되고. 그래도 또 해. 그럼 이제 신고. 그런데 금품은 주자마자 뭐야 돼. 몰래 이제 우리 학교에서도 그런 일 많이 있잖아요. 스승이 날 때 돈 주고 그런 사건들도 있었잖아요. 돈 딱 주면 바로 교장선생님한테 나 이렇게 돈 받았습니다. 신고를 해. 그 일회 거절 주고 이렇게 그런 거 없어. 자, 제공자에게 이는 반환 기관 의사 표시를 바로 해줘야 되고, 그다음
쭉 그렇게 돼 있고, 신고자는 뭐 한다? 보호하거나 보상금도 줄 수 있습니다. 보상금. 선생님들이 잘 봐주라고 민원인들이 뭐 줄 때 신고하면 보상금도 받을 수 있어요. 보호받을 뿐만 아니라. 여기 뭔지 알겠죠? 자, 그러면, 자, 여기서 핵심은 뭡니까? 자, 선생님 여기 봅시다. 여기서 핵심만 봅시다. 핵심만 찾으면 대상이 누구냐에서 조금 독특한 게 있습니다. 부정청탁 금품수수 금지는 꼭, 물론 공직자를 주 대상으로 하지만 언론사도 있고, 그러니까 기관으로는 언론사도 있고, 또는 대상으로는, 그렇죠. 언론사 임직원 같은 경우는 안 된단 말이에요, 대표는. 그 다음, 우리가 사립학교 교원도 여기 들어간단 말이에요. 사립학교도. 그렇죠? 그 다음, 쌤 특징으로는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부정청탁하는 경우를 13개나 돼요. 어떻게 했을 때? 막 이를테면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데, 나 좀 잘 봐줘요. 우리 좀 잘 봐줘요. 뭐 돈을 안 줬어요? 잘 봐줘요. 이렇게 하는 것은 무조건 부정청탁입니다. 그런데 부정청탁이 아닌 것, 이게 너무 많아. 청탁인 경우는 너무 많으니까 빼고, 이게 아닌 것을 주로 시험에 나오겠죠. 청탁이 아닌 건 뭐라 그랬어? 청탁은 공개적으로, 그렇죠? 공개적으로 공개적으로 어떤 것을 부탁하는 경우는 청탁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만 좀 외우면 돼. 그래서 청탁이 아닌 경우에서 거기 있는 거 어떤 부분? 그렇죠. 공개적으로 특정한 행위를 요구한 거. 공개적으로 특정한 행위를 요구한 거. 나머지는 다 읽어보면 알 수 있단 말이야. 자, 이건 청탁이 아니다. 그 다음 이제 금품수수. 금품수수는 직무와 관련이 있건 없건 일단 하면 안 돼. 그런데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도 1회에 100만 원 이상, 회계년도, 회계년도니까 연간이겠죠. 연간 300만 원 이상 받으면 형사처벌 받아요. 그 이하는 과태료. 그런데 직무 관련 없을 때입니다. 직무 관련이 있으면 무조건 돈 상관없이 다 형사처벌 받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그러면 금품수수 받는 건 미안해. 여기에 금품수수에 뭐가 있었어요? 금품수수 외에 강의가 있었죠. 금품수수 금지. 여기 금품수수부터 먼저 합시다. 그런데 여기 예외가 되는 게 어떤 게 있다고 그랬어요? 예외가 되는 게. 이건 금품수수 아니야. 이렇게 하는 게. 우리가 경조사비 같은 경우는 예외라고 그랬죠. 그렇죠? 거기 예외 사이 한 번만 다시 봐봐. 예외로 어떤 것이 있다고 그래서 금품수수에서 자, 특히 어떤 거 예외라고 그랬어? 직무와 관련한 공식적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 그러니까 공식적 행사입니다. 두 번째, 불특정 다수인에게 기념품 같은 거 주는 건 금품수수 아닙니다. 그 다음 또 하나, 두 번째 보니까 어떤 거에서 우리가 보통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거, 그쵸? 의뢰나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것들은 금품수수 아니죠. 그런데 어떤 거예요? 자, 그 부조나 의뢰 수준으로 제공했는데, 자, 어떤 거, 음식물은 얼마 이상. 자, 우리 한번, 거기 써져 있는데 한번 해봅시다. 음식물은 얼마 이상. 그러니까 여기서는 3개 정도는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의뢰나 부조의 의미로 줄 때 음식물은 얼마까지 제공 가능? 3만 원. 그쵸? 3만 원. 그 다음 경조사비는 자 5만 원. 다은지 화환은 10만 원짜리까지 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뭐 결혼식 할 때 화환 보내거나 또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에 화환 보내는 거 있죠? 그건 10만 원까지. 5만 원짜리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10만 원까지. 그래서 경조사비는 어느 정도 이하로? 5만 원. 화환은 시험이 안 나올 것 같아. 화환까지는.
그 다음 어떤 거? 어떤 게 있다 그랬어? 그 다음, 선물. 선물은 거기 얼마까지? 선물은 5만 원. 근데 농수산물로 돼 있는 상품권 같은 건 얼마까지? 농수산물 선물. 농수산물로 들어있는 선물 있잖아. 그건 15만 원까지. 그런데 거기 우리 요약집 192에 그 제일 밑에 표 있었죠? 표 있었는데 이걸 또 바꿔줬어. 봐. 거기 5만 원까지 유가증가는 안 되고 그다음 농수산물은 10만 원 이렇게 됐는데 우리 홈페이지에는 15만 원으로 돼 있어. 왜냐하면 이번에 또 바꿔줘서 그래. 자, 어제 나눠드린 것 중에서 인사행정 개정법률 어제 나눠드린 거에서 자, 거기 이 페이지 한번 봐봐. 이 페이지. 거기 이 페이지. 우리나라 개정법률이라고 해서 4페이지짜리 준 거 있죠? 3페이지입니까? 그래서 이게 시험에 나오면 굉장히 어려워진답니다. 3페이지로 그냥 드린 거 있었잖아. 2023년에 뭐와 관련된, 인사와 관련된 개정 3페이지짜리. 3페이지짜리가 무슨? 제목이 2023 인사행정 개정법률. 그래서 거기 2023년 8월 30일 날 시행된다고 돼 있잖아. 2023년 12월 11일 날 시행, 제일 밑에. 2023년 8월 30일 시행. 이거 없는 사람 지금. 지난주에 2개 나눠드렸거든요. 하나는 복사했고, 여기서 하나는 이렇게 수업 자료로 제가 개정법률 나눠드립니다. 잊어먹었어? 이게 보면 일단 어떤 게 또 들었냐면 상품권이 규정이 없었는데 허용해줘. 상품권. 여러분 알다시피 이게 어떤 상품권, 문화상품권 이런 상품권 있잖아. 이건 허용해줬단 말이야. 그 다음 농수산물 농수산 가공품이 10만 원에서 얼마로 뛰었어? 15만 원으로 뛰었죠. 그걸 반영해서 홈페이지에 넣은 거야. 그러면 자 거기 이 농수산물인 경우는 어떻다 그랬어? 농수산물인 경우는 선물은 일단 선물은 얼마? 5만 원. 그쵸? 근데 농수산물로 선물하면 얼마까지? 15만 원까지. 명절 때는 2배. 그러니까 30만 원까지 가능해. 왜냐면 요즘 농수산물 잘 안 팔린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선물을 줄 때. 자, 그러면 이건 선물입니다. 그 다음에 옛날에는 상품권까지도 안 되는데 상품권은 돼. 단 유가증권은 지금도 안 돼. 우리 쌤이 이제 유가증권 하면 사실은 대표적인 게 지폐입니다. 근데 지폐를 보통은 여기 나와 있잖아요. 아까 뭘로? 경제조사비 5만 원 이런 게 나왔으니까 지폐가 아니라 지폐 이외에 어떤 게 있겠어요? 유가증권. 수표. 가격이 있는 종이 쪼가리. 수표 쌤 유가증권이지. 증권 있잖아, 증권. 증권이 아니라 주식도 당연히 유가증권. 그러면 주식을 이 사람이 선물로 준다. 이런 거 안 돼. 안 됩니다. 수표를 준다. 이런 것도 안 돼. 특히 이제 주식 같은 걸로 많이 주잖아. 주식 얼마를 이렇게 떼준다. 그러면 주식 가치 확 올라갈 수도 있어서 이걸 유가증권은 지금도 못하게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법이 맨날 이렇게 바꿔지니까 조금은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15만 원 의미를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금품수수에서는 이게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 금품수수 외에 우리가 강의 나갔을 때 문제가 된다 그랬죠. 강의는 1시간 단위로 해서 누가 강의할 때는 교육공무원 또는 교사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강의할 때는 1시간에 100만 원 이하로 받아야 되고 이상 받으면 안 돼요. 그 다음 어떤 거? 일반 공무원들이 갔을 때는 공직유관단체나 공무원 가면 1시간에 40만 원. 그렇죠? 그건 잘 안 나와요, 시험에는. 여기까지 다 알겠죠? 그러면 오늘 알아드린 거, 미안합니다. 왔다 갔다 해서. 오늘 알아드린 거, 복습 문제에서 거기 2페이지 2페이지 제일 뒤에 문제 한번 봐봐. 부정청탁 및 이거에, 이게 거기 있는 것처럼, 2019년도에 지방 우리가 9급으로 나온 문제. 미안해. 오늘 알아드린 거, 복습 문제 있죠? 오늘 알아드린 복습 문제의 2페이지 보면 오늘 알아드렸습니다. 18번 있죠? 오늘 알아드린 2페이지. 거기 문제 있어요, 없어요? 오늘 알아드린 복습 문제 18번 문제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내용, 그때 당시 이렇게 개정됐었어. 그래서 거기 보니까 그 밑에 보니까 2018년 1월 이전하고 1월 이후 이렇게 나눠졌으니까 2018년도에 이런 문제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개정 전하고 개정 후를 물어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희한하게 개정 전에는 유가증권을 포함했었는데 선물 속에다가 개정 후에는 뭐라고 돼 있어? 유가증권, 금전 및 유가증권을 뭐 시켜버렸어? 제외시켜버렸죠? 그래서 그 위에 보니까 유가증권 5만원에서 5만원. 그러니까 2008년 이전이나 2018년 이전이나 이후나 5만원은 똑같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맞았다고 생각한 거야. 유가증권 없앤 건 생각 못하고. 그 다음, 축의금, 조의금으로 10만원에서 얼마로 줄였어요? 축의금, 조의금. 경조사비. 자, 제일 밑에 보면 경조사비 2018년 이전에는 10만원이 화환 포함해서 돼 있는데, 그 밑에는 뭐라고 돼 있어? 5만원, 화환, 조환은 10만원. 이렇게 나눠버렸죠? 그럼 거기 위에 축의금, 조의금은 10만원에서 5만원 맞죠? 음식물은 거기 보니까 음식물은 3만원에서 그대로 3만원이었죠. 그런데 거기 문제를 보니까 3만원에서 5만원 올랐다. 그래서 이거 틀린 거죠. 그 다음 농수산물 및 농수산 가공품은 5만원에서 그 당시에 10만원 올랐단 말이야. 그건 이 당시에는 맞죠? 이 당시 문제는. 그럼 이 문제를 그래서 잘못된 문제, 답이 2개였던 문제였어요. 유가증권 제외됐는데 모르고 내버린 거야. 그 다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돈만 보고 내버린 거야. 돈만 보고. 그 다음 또 하나, 답은 몇 번이 있어? 음식물은 3만원에서 3만원이었죠? 그러면 이제 이걸로 2020년 8월 이걸로 바꿔진 걸로 한번 해봅시다. 8월 30일 걸로. 그럼 이번에는 뭐가 되겠어? 유가증권은 여전히 안 됩니다. 축의금, 조의금은 지금 5만원 그대로입니다. 음식물은 지금도 3만원 그대로입니다. 왜냐하면 8월 30일 안 바뀐 거 거기 써놓지 않았을 거니까. 그 다음 농수산 가공품은 15만원. 그 다음 또 하나가 상품권은 줄 수 있다 없다. 이것도 가액이 정해진 상품권이야. 무조건 상품권이 아니라 가액이 딱 정해진 상품권 있잖아. 우리 도서 상품 같은 거 몇만 원짜리 그런 거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주로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상품권은 주도록 하자 해서 상품권은 뭘로? 가액 이하로, 그 가액은 맞춰야 됩니다. 상품은 사용해도 된다 이런 걸로.
그렇지만 여전히 어떤 건 제외되어 있다? 유가증권은 제외되어 있다. 그래서 주식으로 준다. 이거 안 됩니다. 내가 주식 5만 원 줄게 이러면 안 돼. 그러면 아주 큰 뭐가 될 수 있어. 올라버리면. 아주 크게 금품을 주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아이, 이게 정말 유량주야. 곧 뜰 것 같아. 5만 원 줘도 50만 원 될지 어떻게 알아. 그렇죠? 이해는 됐어요? 예, 이게 이제 이 문제에서 나왔을 때 가장 어렵게 나왔고, 나올 때 이렇게 착각하게 만든 뒤로는 잘 안 나올 거라고. 그래서 그래도 이렇게 나오니까 대강을 알아두면 좋겠죠? 그 다음 여기서 많이 나오는 게 부정청탁 및 금품수 금지에서 많이 나오는 게 아까 시간이 너무 쉬어야 되는데 쉬어야 되겠죠? 용서가 안 되죠? 좀 쉬었다 합시다. 그럼 미안. 어떻든 하나만 더 하고 어쨌든 금품수수가 안 되는 경우, 그 다음 청탁이 안 되는 경우, 그것만 시험에 나왔으니까 그건 쉬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